안녕하세요. 박영미입니다. 어제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가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정부와 한전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2분기 전기요금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었는데 급하게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4월 전기요금 인상 철회 수순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반응은 갈립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받은 분들은 인상 전에도 이미 사용량이 늘어서 부담이 크다 반기고 있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어차피 한전 적자가 커지면 나라 돈 들어가니까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는 거죠. 당장 어제 한전의 주가도 5% 급락했습니다. 숙제가 너무 많으니까 좀 미룰까요? 아니면 총량은 같으니까 나눠서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3월 22일 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사람을 보면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이 보이죠. 윤석열 당선인이 꾸린 인수위의 전문위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정책통, 예산통, 그리고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이 전방에 포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대러시아 수출 통제가 지속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GDP에도 영향을 준다 이런 분석 보고서도 나와 있고요. 지난해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가 1년 사이 30% 가까이 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물가 상승 부담 역시 예상대로 저소득층이 집중됐다는 분석까지 나와 있는데요. 오늘부터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또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둔촌 주공 재건축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지 김열매 연구위원에게 들어볼게요. 한밤 뉴욕 증시 오늘 우리장 함께 전망해보고요. 오늘 박연미의 경제픽 취업할 때 주의해야 될 법적인 이슈들 장래석 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경제탐사 시간에는 국제결제은행 BIS가 우리나라 민간 부채가 지나치게 많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김유신 기자가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또 TBS 앱,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구민기 기자님, 우리 예전에 다른 코너에서 함께 만났는데 오늘부터 10분 경제 담당해 주시잖아요. 네네.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감회가 새로운데요. 저번에 굉장히 가벼운 이야기들을 했다면 네. 그래도 청취자분들께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빠르게 그리고 좋은 뉴스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저희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재계 인사들 회동이 있었다는 소식부터 가져오셨네요. 네, 첫 번째로 윤석열 당선인의 동향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그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인수위 사무실에서 6개 경제단체 회장들과 도시락 점심 회동을 가졌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장들이 참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당선인은 기업 운영에 방해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하면서 친재계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그 회담 시간이 기존 준비된 시간보다 1시간이나 길어질 만큼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친기업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들 오갔습니까? 네, 국정 운영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세부적인 논의보다는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흐름을 어떻게 될지 엿볼 수 있는 논의들이 오고 갔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재계가 요구했던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토론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대학 교육과 관련해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앙정부가 교육을 붙잡는 것은 어폐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재계는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해달라, 규제 해소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해달라 등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52시간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경영자의 책임이 지나치다 이런 건의사항들이 현장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명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기본 원칙은 달라지지 않겠죠? 자,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가 꾸려졌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가 봤더니 새 정부의 색깔이 좀 드러나는 모양이에요. 네, 지난 주말 동안 그 대통령 인수위가 업무를 진행할 전문위원이랑 실무위원들을 선정하는 절차를 마쳤는데요. 그 위원 명단을 살펴보면은 뭐 원전 전문가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론자들이 대거 참여한 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먼저 원전 확대를 꾀할 수 있는 전문가들 대거 포진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박주원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정영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등이 있습니다. 그 신한울 3호기와 4호기 건설 재개, 원전 계속 운전 확대 등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했던 원전 최강대국 건설을 향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분야에서는 심규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등이 참여했고요. 윤석열 선거 캠프의 부동산 공약을 설계했던 심규원 교수가 정책의 큰 틀을 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 교수는 재개발, 재건축, 주택대출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규제 완화론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새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황에 따라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상황인데 우리 경제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걸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네요. 네,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이란 보고서인데요. 그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FDPR이라고 하죠. 이 FDPR 규제를 러시아를 상대로 시행을 할 때 장기적으로 보면 국내 성장률이 0.06%포인트까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FDPR 규제는 그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수출을 하는 국가가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해당 물품을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게 하는 조치인데요. 규제 품목은 반도체, 정보통신, 센서, 레이저 등 57개의 품목과 기술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 우리나라는 FDPR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국가로 분류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를 안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었는데 그 FDPR 품목에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는 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어떤 나라가 국내 반도체를 사용하고 미국산 제품을 섞어가지고 수출을 하게 된다면 이때 FDPR 규제로 인해서 수출이 막힐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국내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중국이 수출 통제에 참여한다라고 하면은 그 최대 피해치인 GDP 증가율 0.06%포인트를 감소하는 것을 국내 경제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0.06%포인트가 이게 작은 숫자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0.1%포인트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추경을 20조에서 25조 원 정도 편성을 하니까 경제적 타격이 결코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유가 상승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그런 보고서도 있네요. 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우크라이나 사태와 우리 경제 영향 분석 보고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유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효과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살펴본다면 우선 유가 상승이 국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게 되고 그리고 원유를 포함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입 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면 무역수지 적자가 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진짜 이러한 사태들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수지가 20억 8천만 달러 적자를 내게 됐습니다. 또 간단하게 경제 성장률로도 부정적 파급 효과를 가늠할 수도 있는데요. 보고서에서는 국제 유가가 10% 상승하면 GDP 증가율이 0.2%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실질적인 영향이 얼마나 미칠지 이건 좀 더 차분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요즘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여기 가입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은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가 전년보다 29.4% 증가한 23만 2,15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입 금액은 51조 5,508억 원이고요. 전년보다 38.4%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는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기존에는 보통 세입자가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우선 변제권을 갖기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확정일자를 박아놓으면은 법적 대항력을 갖추면서 별도로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게 집주인이 집을 팔면 세입자는 그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지난해 말 이후부터 지방에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서울 일부 지역에서도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그 깡통 전세가 속출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깡통 전세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팔거나 경매에 넘겨도 낙찰금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을 수 있어서 세입자는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안전한 전세 반환 보증에 가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경제 이어갑니다. 그동안 사연도 참 많고 난항이 많았던 국내 최대의 재건축 단지죠.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 이 재건축 문제가 또다시 표류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이어진다. 최근 들어서 재건축 분위기가 좀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둔촌주공 하면 12,000가구가 있어서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올해 상반기에 분양하겠다 이런 단지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둔촌주공은 2020년부터 분양을 준비해온 단지이고요.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단지인데 올해 상반기에도 또 분양을 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나온 이슈가요. 조합하고 시공사 간에 공사비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면서 시공사 측에서는 이대로 가게 되면은 4월 15일에 공사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내용 증명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4월 15일에 이대로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 갈등이 아주 극단적으로 치달았다는 얘기인데 사업 추진된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기는 정말 이제는 곧 20년이 될 상황이에요. 그 사업 추진이라는 게 초기에 재건축 추진이 설립부터 보자면 추진위원회 설립이 2003년이었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것도 2009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지금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도 14년 차, 13년 차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단지인데요. 굉장히 오래됐죠. 주민들 이주만 해도 이미 2017년 말부터 이주를 했기 때문에 벌써 5년 이상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면서 여기 입주를 기다리고 계시는 조합들이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상태인데요. 2020년도에 원래 분양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조합에서 주장하는 분양가는 3,500만 원 이상이었고 당시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이었는데요. 일반 분양을 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당시에 이 허그가 제시한 분양가는 3천만 원 미만, 그래서 2,910만 원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격 차이가 평당 500만 원 이상이 나다 보니까 조합에서도 이 가격에는 분양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지연을 시킨 거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공사비까지 문제가 생긴 상황이죠.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일 텐데 일단 공사 중단의 원인을 지금 상대방으로 지목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 조합원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최초의 그 건설사를 현대건설로 선정한 것은 2009년이었고요. 그러면서 공사비를 확정한 것은 최초 계약은 2016년이었습니다. 당시에 2조 6,706억으로 공사비를 산출을 했는데 요게 이제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 가격에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양을 변경한다고 하죠. 이제 마감 공사 같은 것에 스펙을 변경하면서 2020년도에 당시 조합이 3조 2,293억 원으로 약 6천억 원 가량의 증액을 계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조합 같은 경우는 이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 증액하는 과정에서 총액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사실 공사비 증액은 총액이 사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6천억 원이 올라가게 되면 한 가구당 1억 원의 공사비 분담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조합 집행부를 해임하고 새로 조합을 설립을 한 거죠. 그래서 현재 조합원 측의 입장은 이 계약은 무효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가구당 부담금이 1억 원이 늘어난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시공사는 또 입장이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당시에 있던 조합과의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시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사비에 대해서 계약을 하면서 이 조합원들이 이주할 수 있는 이주비에 대한 또 보증, 이주비를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 규모가 또 1조 2,800억 원입니다. 이게 워낙에 또 큰 단지다 보니까 이주비에 대한 지원도 가구당으로 보면 한 2, 3억 원 정도를 시공사에서 이건 이제 빌려주는 거죠. 준 건 아니고 네. 빌려준 건데 이런 부담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공사비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은 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그냥 공사비를 올린 게 아니라 마감재를 좀 더 고급화한다라는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제 본질적으로는 조합원이 공사비를 준다기보다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을 해서 일반 분양의 계약금과 중도금이 들어오면 이걸로 공사비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일반 분양이 2020년부터 지금 2년 이상 늘어지다 보니까 시공사들한테는 지금 현재 공사비가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받고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중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증액된 공사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사업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요.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아니면 대기했던 수요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최근에 일부 조합원들이 집행부를 고발했다 이런 소식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마감재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마감재를 하느냐, 이게 이제 재건축 사업마다 문제가 되는데요. 준공 후에도 문제가 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마감재 선정에 있어서 일부 집행부나 위원, 자문위원들이 이권에 개입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해임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이제 한 번 조합을 새로 설립했는데도 또 고발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재건축이라는 게 워낙 이권이 많이 걸려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뭐 재개 총수들도 하는 말입니다만 재건축 조합장은 이 교도소 담장위를 걸어다닌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빈번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워낙에 큰 사업이기도 한데 이렇게 큰 사업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한 가구당 몇억 원의 공사비 곱하기 세대수 하면 사업비가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천억 원에 달할 수밖에 없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사업을 하는 주체가 조합이다 보니까 이 조합원의 조합장 선정하는 거, 선거 과정부터 굉장히 이제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투명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소송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마감재 선정하는 과정, 업체 선정 이런 과정마다 금품 수수나 뇌물에 대한 비리 소송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고요. 조합장 구속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정도 사업하면 구속 절차는 원래 일어난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12,000가구가 공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둔촌주공 재건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일단은 시공사가 2월 15일에 이제 2월 11일에 내용 증명을 보내서 공사 중단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기한이 4월 15일인데요. 조합 측에서는 공사비 계약 취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총회를 지금 4월 16일 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쯤이 되면 갈등이 더 극대화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조합이 만약에 이제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신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또 일반 분양을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미 지금 2년 이상 지연됐는데 앞으로도 이게 좀 난관이 예상이 된다라는 상황이고요. 원래는 2023년 8월에는 입주를 하기로 예정이었는데 이 입주는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태고 또 안타깝게도 지금 이 현장에 시공사는 4개의 회사인데요. 이 중에 HCG 현대산업개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조합 측에서는 공사비만 문제가 아니다. 시공사를 교체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또 조합원들 안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워낙에 조합원 수가 많다 보니까 6천 명이 어떤 투표를 하느냐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내년 8월 입주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분양가에 대해서도 과거에 허그에서 제시했던 것보다는 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 수준이 얼마나 갈지 이걸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방역수칙 지켜달라는 말씀 늘 드리게 되는데요. 그래도 약간 확진자 수의 증가폭이 좀 줄었달까요?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죠.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국내 증시 상황 전망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가 간만에 하락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네, 모처럼의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연이은 상승에 따른 단기적인 차익 실현 욕구들이 누적된 가운데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고 또 EU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 금지를 하겠다라는 좀 우려들이 제기됨에 따라 장중 내내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 마감 직전에 특히 장 후반부터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한때 1% 넘게 빠졌던 나스닥은 0.4%대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FOMC 회의 종료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파월 의장이 네.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그때랑 뭐 크게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한 번 혹은 이후에 있을 여러 번 회의에서 25bp보다 더 많이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면은 본인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이 사태가 전 세계 공급망 혼란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 또 주요 원자재 가격들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결국에 이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물가 전망 악화까지 겹쳐짐에 따라 연준의 본연의 임무인 인플레이션 억제, 인플레이션 파이팅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5월에도 혹시나 모를 양적 긴축의 가능성도 열어놨다라는 점이 어제 이 발언이 있었던 파월 의장의 그 내용들을 시장에서는 매파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었던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 서두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증시가 약간 깜짝 놀랐다가도 그 장을 마감하기 전에는 회복이 좀 되거든요. 이게 증시가 전반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해도 됩니까? 네,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전반적으로 매파 성향이 짙은 발언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사실상 3월 FOMC에서 언급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고 시장도 이에 대한 좀 내성을 지녔다는 점이 증시가 이른바 좀 낙폭을 축소했던 배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제 발언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봤던 게 우크라이나발 오일 쇼크 혹은 스태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경기 펀더멘털이나 자국 내 원유 수급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과거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언급했다는 점도 시장을 좀 안도시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시장에서도 증시나 이제 경제 전반 주체들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물가는 급등하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봤을 때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조건들에는 실업률 급등, 실물 수요 감소 이러한 것들이 스태그플레이션 조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제 그 우려는 존재는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이거는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증시에서도 많은 이들이 좀 공감해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이거 지나치게 앞서가는 거, 지나친 호들갑 이런 거 경계하자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코스피는 지금 0.4%대 상승, 코스닥은 0.1%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파월 의장이 이 매파적인 발언도 우리 증시에서도 나름 잘 소화하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인 업종들은 대부분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유독 바이오 업종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동반 급락세 7%대 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싱가포르에 있는 북부펀드 테마섹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대량 매매에 나설 것이다. 대량 매각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동반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 또 메지온 같은 경우도 지금 신약 FDA 허가 불발 소식에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바이오 업종만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고 있고 나머지 그 외 대부분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물량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릴까요? 저희가 둔촌주공 12,000가구에 대해서 시간을 좀 할애해서 말씀드렸는데 왜 특정 단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깊게 알아야 되느냐? 연간 그 각 정부 역대 정부 평균을 내보면 연간 신축 아파트 서울 공급량이 30만에서 50만 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특정 지역에 10,000호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 차질을 빚으면 이게 전반적인 공급량, 부동산의 가격 영향을 상당히 미치게 됩니다. 전월세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파급 효과가 워낙 큰 사연이라 저희가 깊이 알려드렸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 지나갈게요. 자, 이번에는 노동 이슈인데 어렵게 취업에 성공을 했는데 당신 결혼했으니까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채용 저희가 좀 어렵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또 같이 최종 면접을 봐서 합격했던 옆 사람 알고 보니까 너가 아버지가 뭘 하셨다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취업을 둘러싸고 억울한 일들, 답답한 사연들 제법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취업 관련해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에 법으로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회사를 구하는 인사의 저자 장내석 노무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에 공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요. 사실 사람들이 특히 취업 시장에서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거든요. 취업할 때 채용을 청탁하거나 부정 취업을 하면 일단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기업의 임원이나 인사 담당자가 취업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다면 업무상 배임죄 또는 배임 수재죄에 해당하고요. 공무원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끔 채용 권한도 없는 무슨 거래처 사장 등이 취업 알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사기죄에 해당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소송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19년에 개정이 됐는데요. 이 법에 의하면 채용을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사람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고요. 아시다시피 과태료는 벌금가달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납부 통지가 되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뛰어납니다. 채용 절차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는 모르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어떤 걸 해라 하지 말아라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네, 채용 청탁은 물론이고요. 채용 과정에서 출신 지역 같은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정보를 금지하고 있나 보면은 첫 번째,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에요. 뭐 잘생겼다고 뽑고 못생겼다고 안 뽑고 이러면 안 되겠죠. 안 되죠. 두 번째, 구직자 본인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이런 건데요. 뭐 결혼하면 책임감이 높다? 절대 아니죠. 세 번째,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은 부모, 조부모 그리고 자식, 손자를 말하는데요.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거 물으면 안 된다는 그쵸. 거고요. 한마디로 면접관이랑 같은 지역 출신이다. 또는 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해서 뽑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몇 년 전에 모 중소기업에서 채용 공고에 외국인 또는 전라도 출신 지원 불가라고 공지를 해서 논란이 네? 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는 뭐 명백한 불법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채용 공고인데 사실은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한 20년 전에만 해도 이 인사 서류를 입사하면은 손으로 적어서 냈거든요. 네. 그 아마 기억하실 텐데 자 집안에 그 5급 이상 공무원 있으면 다 써서 내세요 등등 그런 칸이 실제로 있었어요. 아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채용 절차법에 이런 거 다 이제 위반됩니다. 그런데 이력서 양식에 아직도 보면 결혼했습니까? 가족은 뭐합니까? 가족들의 학력은 어디까지입니까? 이걸 대체 왜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 칸들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다 불법이기 때문에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면접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 자리에서 뭐 결혼하셨느냐, 뭐 가족의 직업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것도 다 마찬가지라 대답하지 않거나 향후의 일을 문제 삼을 수 있는데요. 면접 자리는 그냥 말로 진행되니까 나중에 면접관이 저 그런 질문 안 했는데요. 이렇게 발뺌하면 어떡하죠? 라고 고민하실 수 있는데 녹음을 하시면 좋지만 반드시 뭐 녹음하기는 현실적으로 네. 어려우니까 면접 자리에 동석한 이제 타 면접자의 증언이 있거나 또 나한테만 질문하진 않겠죠. 동일 질문을 받은 다른 면접자의 증언만으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사실 걱정이 되긴 해요. 이런 걸 물어봐서 만약에 합격을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증언을 해줄 것이냐. 현실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정말 그랬습니다. 입사할 때 면접 자리에서 가족 계획 물어보고 막 그랬거든요. 몇 명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이라는 게 저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최종 합격을 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고. 그런데 합격했다고 통지를 하고 나서 면접 후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당신 좀 건강이 튼튼하지 않다고 하던데 채용 취소해야겠습니다. 이러면은 되게 황당해지잖아요. 이거는 문제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최종 합격 통보를 하고 나면 채용이 확정되신 거기 때문에 채용 취소를 하려면 해고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건강상 이유로도 해고 사유가 될 수는 있는데요. 현재의 건강 상태로는 채용된 직무를 수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전염병이나 조현병 같은 무슨 정신병, 마비성 치매 아니면은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자로서 근로에 의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같이 아주 심각한 질병에 한해서 근로를 금지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 20kg 이상을 매일 운반해야 되는 그런 직무인데 합격 통보를 하고 보니까 척추,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죠. 판정을 받아서 의사도 10kg 이상의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마세요라는 소견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군요. 이게 사실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무거운 거 들어야 하는 업무에 무거운 걸 들을 수 없는 사람들. 왜 예상하면 아마 이런 분들은 그 업종에 지원 안 하실 테니까 합리적인 사유가 아니면 면접 후에 합격 통보하고 취소 안 된다는 거.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혈압약 복용하시는 분들이 이게 젊은 층에도 꽤 많거든요.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 건강검진했는데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당뇨 수치가 높게 나왔다. 아니면 전당뇨 단계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설마 이거 가지고 채용을 취소하지는 않겠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혈압이 높다고 이 친구 나중에 쓰러지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하세요. 근데
고혈압이나 당뇨 등을 이유로 채용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걸 입증하기가 어렵거든요. 사무직은 더 심한데요. 고혈압 당뇨 있다고 서류 작업 못하고 PC 작업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고요. 간염 보균자도 심지어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이제 현직에 있을 때 그 B형 간염 보균자가 이제 신입사원 입사 지원을 했는데 추가 검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활동성, 비활동성이 있는데 비활동성으로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전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용을 계속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것까지 보는군요. 네. 그렇군요. 이 준비할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쌍방 얘기를 다 들어보는 게 가장 정확한데 일반적으로 경력직으로 이직할 때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회사에서 전에 일하던 회사에 내가 너를 물어봤는데 거기서 그 사람 좀 점점점이라고 하더라. 이 소위 평판 조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평판을 개인정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회사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봐야 할지 이 경계가 좀 애매하기도 해요. 네, 평판조회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 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도 개인정보가 맞습니다.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되고요. 그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전반적인 의견이나 평가 등 주관적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인사 담당자가 전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얻게 되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동의는 뭐 김 대리한테 평판 조회할게요까지는 아니지만 뭐 근무 기간, 네. 인사 평가, 퇴직 사유 등 뭘 조회하겠다는 조회 내용, 그리고 뭐 인사 담당자 및 동료 임직원 하겠다라는 문의 대상까지는 기재를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채용 확정 후에 평판 조회를 해보니 팀장과의 불화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사전에 동의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채용 점수에 반영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뽑아놓고 나중에 평판 조회를 해보니 뭐 그렇더라.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우연히 그 사람하고만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애매한데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한 사감이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신상필벌 내용은 아마 거기 나와 있을 거고요. 다만 범죄 경력에 대한 조회 이거는 얘기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통상 그 회사 취업 규칙에 보시면은 채용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 범죄 경력 조회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의 귀화, 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등인데요. 공무원은 좀 다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상 그 채용 결격 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회도 가능하고 해당자는 채용 취소가 될 수 있지만 사기업의 경우에는 조회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사례가 없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10년 전에 폭행죄로 만약에 한 5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20대 청년이라면 10대에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사기업에 취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10년 전이면 10대인데 뭐 철없던 시절 한 번의 실수로 취업이 불가능하면 안 되겠죠.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이기 때문에 형법상 처벌에 해당돼서 범죄 경력 자료에는 평생 남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기업에서는 그 채용 목적으로 이를 조회할 수가 없고 어떻게 알았다 하더라도 채용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요. 인사 담당자들이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문제이기는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사 부서라는 게 결국은 회사를 위해 복무하고 회사 조직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사람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취업자하고 회사 사이에서 아주 적절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도 인사 담당자의 몫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취업과 관련해서 또 연봉 계약 이거 아마 연초에 연봉 계약서 사인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인사팀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자리에서 연봉 협상을 하다가 이거는 너무 높게 불러서 당신은 안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취소할 수도 있습니까? 물론 연봉 협상을 통해서 뭐 일부 인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로계약도 사실은 민사상 계약이기 때문에 내용에 쌍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회사가 제시한 연봉에 근로자가 불만족해서 서명을 하지 않으면 아예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뭐 채용 취소나 해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 연봉이 채용 공고상 금액하고 다른 경우에는 이거는 거짓 채용 공고이기 때문에 서명을 안 해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채용 공고상에 연봉 5천만 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왔는데 막상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4,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는 회사 잘못이기 때문에 수정도 요구할 수 있고 서명을 안 해도 채용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도 근데 기록을 좀 남겨두시던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셔야 돼요. 이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좀 불리하게 마련이거든요. 지금까지는 회사가 이른바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아주 달라진 고용시장의 행태도 하나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신입사원이 저는 4대 보험료 아깝습니다. 이게 혼자 내는 게 아니라 회사하고 반씩 내는 거니까 저는 이거 안 받을 테니까요. 그냥 프리랜서로 채용해 주세요. 이런 사례도 있었다면서요.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프리랜서, 뭐 원청, 하청 등 다양한 용어가 있지만 명칭을 불문하고 우리나라에는 근로자 아니면 업무 수탁자 두 개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업무 수탁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하고 그에 따라서 그 업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 출퇴근 의무가 있고 그 업무 장소나 내용도 정해져 있고 또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면 다 근로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 일을 했다 해도 나중에 소급해서 4대 보험료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일정이나 인원 공개하지 않고 보통 채용시까지 그 물결 무늬 뒤에 그렇게 쓰거나 한 인원을 공명, 공공명. 물론 이렇게 공공명 하면 두 자릿수 뽑는다는 얘기구나 짐작은 할 수 있지만 10명부터 99명까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깜깜이 채용 이거는 제재가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안타깝지만 채용 과정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어서 법적 제재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한 채용 절차법상에도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일정, 채용 심사가 지연됐으면 그 사실, 채용 과정의 변경 등 채용 과정을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벌칙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공고사항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뭐 최종 합격일을 뭐 추후 공지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공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회사에 긴급 이슈가 생기면 무기한 연장하고 이래서 구직자들의 속을 태우는 일도 있죠. 채용 인원도 공공명 해서 10명인지 99명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요새 ESG 경영 등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인 만큼 약자인 구직자들에게 이런 희망 고문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채용 절차법 위반 신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신고창이 뜬다는 것도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장내석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IMF 시대 이후에 듣게 된 말인데 일종의 시사 용어랄까요? BIS,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 이런 거 가끔 들어보셨을 텐데 이 각국 중앙은행들의 관계를 조율하는 요 BIS에서 한국 민간 부채가 너무 많다 이렇게 경고음을 냈다고 합니다. 이 소식 단독 보도한 매일경제신문의 김유신 기자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제결제은행 BIS가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BIS가 분기별로 내는 통계 중에 GDP 신용 갭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용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GDP에 대비해서 민간이 갖고 있는 부채가 얼마나 조금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최근 통계가 작년 3분기 말 기준 수치인데요. 이 수치가 우리나라는 18.9%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BIS에서는 이 수치가 10%를 넘어서면은 경보 단계로 분류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를 한참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많기는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가 다 어려워졌다고 하잖아요. 남들하고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비교했을 때가 더 큰 문제로 보이는데요. 이 GDP 신용 갭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일본하고 태국 두 군데뿐이었습니다. 각각 24.4% 그리고 21.9%였습니다. 문제는 일본하고 태국은 이 GDP 신용 갭이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에 우리나라만 유독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4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우리나라 신용 갭은 0.4%에 불과했는데요. 한 2년 만에 20%까지 치솟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신용 갭은 조사 대상 국가 43개국 중에서 2020년 말에는 8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한 9개월 만에 5계단을 뛰어 올라서 이제 세계 3위라는 불명예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비율이 높아졌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GDP 신용 갭이라는 건요. 이제 GDP에 대비해서 민간 부채, 그러니까 가계하고 기업이 갖고 있는 부채가 얼마나 정상 궤도에서 벗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살펴보면은 가계와 기업 두 곳에서 모두 다 이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다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단은 제일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요. 작년 한 해 동안 아파트와 연립, 그리고 단독주택을 모두 합친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9.93%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주택 가격이 치솟으면서 젊은 층 중심으로 이제 추경 매수가 잇따르면서 가계부채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5대 시중은행에서 작년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05조 4,046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7%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집값이 많이 오른 영향이 하나 있다. 그런데 정말 걱정되는 건 사실은 자영업자들의 부채거든요.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부채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역시 두 번째 요인으로 말씀하신 소상공인 부채가 이제 GDP 신용갭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분기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은 831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9%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 대출하고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차주가 전체의 84%를 차지를 했는데요. 아마도 이거는 소상공인들이 이제 빚으로 영업을 이제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고금리 대출 비중도 상승을 하고 있어서 대출의 질이 상당히 악화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가계부채 쪽은 그렇고 또 다른 민간의 경제주체인 기업 상황은 어떤가요? 네, 기업 부채도 역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작년 3분기 말 기준 GDP 대비 기업 대출 비율은 113.7%로 BIS 조사 대상 48개국 중에서 16번째로 높습니다. 순위로만 보면 그렇게 높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증가 속도로 보면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6년 말에 GDP 대비 기업 대출 비율이 94.3%였는데요. 5년 새에 19.4%포인트 증가를 했고요. 이 증가 속도로는 세계 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업 부채가 늘어난 건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한 이제 구조조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인데요.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좀비 기업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빚을 얻어서 만약에 투자나 그 설비 투자에 썼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게 아니라 제대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건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데 가계의 재무 건전성 자체가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이런 분석도 있군요. 맞습니다. BIS가 내는 통계 중에 이제 국가별 DSR 수치도 나오는데요. DSR은 잘 아시다시피 한 가게가 이제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DSR 40% 규제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죠. 이 통계를 살펴보면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 DSR은 12.6%로 전체 조사 대상 17개국 중에서 5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DSR은 5년 전과 비교를 하면은 1.8%포인트 늘어났는데요. DSR 상위 5개국 중에서
이 수치가 늘어난 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가계에서 그 원리금 상환에 써야 되는 돈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다. 이 시점에서 고민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5월 10일에 이제 새 정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대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게 새 정부의 정책 기조라는 말이죠. 그러면 현재 부채 상황을 비춰볼 때 이 윤석열 당선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좀 우려된다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전문가들도 조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민간 부채가 급증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있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또 세금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한 상황에서 규제가 한꺼번에 풀릴 경우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다시 꿈틀거릴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가계부채도 늘어날 수 있어서 전문가들이 조금 우려되는 시선을 보내고 있고요. 잘못된 규제를 이제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거는 뭐 정상화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조금 단계적으로 해나가야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김유신 기자님은 금융부에서 계속 취재를 하고 계신데 최근에 그 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에서 규제를 풀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LTV 그러니까 담보를 얼마까지 인정해 줄 거냐 요걸 풀면서 각자 차주의 DSR까지 풀어줄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MZ세대의 실질적인 수요자이실 텐데 어때요? 실질적으로 기자이면서 수요자가 느끼기에는 DSR 어떻게 조정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이제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DSR을 강하게 적용할 경우에 가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대출이 어렵죠, 그러면.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미래 소득을 감안해서 DSR을 조금 더 넉넉하게 주어주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소득에 기반해서 대출을 받는다는 이 관행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기조 자체는 정부에서 가져가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앞서서 전제하신 부분 보면 아직 소득이 적고 내가 그 제시할 수 있는 담보도 딱히 없다. 이러면은 사회 초년생은 집을 어떻게 장만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그래서 주택을 매수할 때는 이제 그 담보 대출 비율도 조금 더 늘려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 소득이 한 낮으면은 조금 더 넉넉하게 이제 부여를 해갖고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은행에서도 대출이 그만큼 조금 더 한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이게 아마 인수위에서도 부동산 관련 TF가 가지게 되는 가장 큰 딜레마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개를 잡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하반기에 대출 시장,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김유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편 때문에 변동사항 있냐고요? 많이 물어봐 주시네요. 와, 우리 청취자들이 방송국 그 관계자 못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개편 때문에 변동사항 없고요. 발전해야 합니다 하셨는데 네, 발전소 계속 발전기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K꽃님도 물어봐 주셨죠? 9851님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같은 시간에 같은 모습으로 계속 찾아뵐 건데 K꽃님 또 확진되셨구나. 건강하십시오. 코로나19 최근 들어서 확진된 식구들이 많다고들 하시는데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3726님, 아유, 전문가들이 말하면 뭐합니까? 또 다른 전문가는 또 다른 얘기하는데 저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건강하고 가장 합리적인 그리고 우리 사회가 좀 선택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방향이 선택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관역을 그려놓고 화살 쏘고 관역 그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서포터가 될게요. 저희 내일 또 건강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또 다시 봬요. 발전.